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나왔습니다. 새로운 당대표의 김기현 대표가 뽑혔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총평부터 듣죠. 6개월의 비대위를 끝마치는 지도부 선출이었습니다. 총평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윤석열 정부의 1년 집권 차잖아요. 거기에 당의 안정을 바라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지난 여론조사 결과하고 달라진 것은 모르겠다 무응답하신 분들이 대거 김기현 후보를 투표로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의 안정을 바라는 당원들의 민심이 크지 않았나 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총평 해주시죠. 윤심으로 시작해서 윤심으로 끝난 선거죠. 네. 여기 용산의 힘이 만든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과정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것은 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과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어쨌든 이번 그 전당대회 결과는 뭐라고 해도 대통령실이 만든 결과다. 네. 근데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예.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내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 중에서 상당수는 한 58%, 9%는 김기현 후보한테 갔어요. 나머지는 안철수 후보 내지 다른 분들에게 갔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만든 결과다라고 보기엔 다소 좀 네. 그러니까 안에 포함된 표심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만큼 당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였지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글로 움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과반 넘긴 건 그 의미는 한 번에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윤심이 많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윤심이 만약에 있다면 네. 그것이 표현됐다 그러면 그런 논란에 수혜를 입은 것도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수치상의 변화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준석 전 당대표 때 당의 혼란을 갖고 당원들이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 정당이 뭐 식물 정당까지 가겠다라는 우려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반작용,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심 이런 부분도 표심 작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당의 안정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과반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과반 나오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53%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윤심이 실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예상된 결과였는데 후보들과 네거티브 공방에도 불구하고 그게 변수가 되지 않은 결과가 됐고요. 예. 막판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집권 1년차 선거에서 당연히 안정론, 대통령의 힘을 실어야 된다는 당내 여론은 분명히 있죠. 근데 특히 이번에 윤심이 만든 결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김기현 후보가 최초 시작할 때 8% 정도의 지지율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대표로 선출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이 걸림돌이 될 만한 후보를 제거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간접적 개입이 있었다는 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 상황상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 또 이번 전당대회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서 대표 사퇴로 인해서 발생된 전당대회라는 어떤 객관적 상황,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윤심 또 대통령실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분명히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저희가 확실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출마 의지를 갖고 있다가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출마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대중적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전대 룰을 보고 네. 그다음에 전대 표심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아신 거죠. 예컨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에 또는 뭐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지. 만약에 본인이 그런 대통령의 뭐 뜻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그 득표 요소를 얻을 수 있었다면, 얻어서 1등을 할 수 있었다면 나왔겠죠. 그래서 이것은 선거에는 사실은 전략적인 것이지 여기에 누가 어떻게 좌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뭐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2등을 차지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해야 할까? 2위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정치적 타격이 더 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결과를 총평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로서의 길을 완전히 잃었다. 예, 이렇게 이번 보고, 선거를 통해서. 예. 네. 적어도 안철수 의원이 이 당의 대표에 출마하는 과정은
차기 그 대권을 보면서 가는 행보라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일화 때부터 사실 스스로 세우고 있는 정치 계획이었을 건데요. 이제 그게 일관되게 유지가 되려면 메시지가 일관됐어야 됐고 정치적으로 윤석열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일관된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윤한연대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협력자로서 당대표의 그 포지셔닝을 했다가 네.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견제가 들어오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다시 대통령실과를 뭐 견제하는 비판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향후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 투표하고 있는 당원들도 대단히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확연히 제기됐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당내 기반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향후 대권 후보로서 계속 행보를 갈 수 있을지 그러면 어떤 그 지위로 대통령과 같이 갈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제 어떤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에는 이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분명히 여러 가지 20%대 지지율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고정 지지율이에요. 큰 선거, 전국 단위 선거에서 거의 20%대 지지율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대 내려온다는 것은 뭔가 선거를 치르면서 전략상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이번 그 전당대회 그 분석도 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본 게 정체성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은 정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로 베이스로 갔다는 거죠. 그것도 본인의 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막판에 투표가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웠고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간표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략상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의 가해지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제로베이스화 이것이 앞으로 극복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천하람 후보. 천하람 후보는 역시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번에 지도부에 좀 입성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또 천하람 후보의 득표율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뭐 당 얘기니까 먼저 좀 듣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그래도 10%대 득표율도 있었지만 일단 지도부 안에는 다 못 들어갔어요. 이준석의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준석의 사람 천하람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틀은 벗어났다 이번 선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왜냐하면 그 최고위원에 대한 득표를 보면 10% 남짓하거든요. 네. 근데 천하람 후보의 경우는 13%가량 얻었기 때문에 그보다 3%가량의 본인의 고유의 지지율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경선 진행 과정에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자기 친윤이다. 사실상의 친윤. 쓴말하는 친윤이다라고 밝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온건한 모습을 통해서 당원한테 어필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존의 이준석 당대표 때 분란을 의식한 본인의 또 독자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본인만의 고유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14% 정도 받았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소위 천하용인이 이준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천하 후보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득표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당내 이준석에 대한 지지율은 보통 한 15% 정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는 당원이 2배가 는 선거였거든요. 네. 투표율도 역대 최고였고요. 그러면 이제 특히 20, 30대 수도권의 당원 비율이 늘었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지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 전망도 아마 했었을 텐데 네. 고정 지출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한 분도 지도부에 진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한계를 천하람이나 다른 후보들도 다 같이 넘지 못했고 그것은 애초에 갖고 있던 이준석과 가치감으로서 할 수 있는 득표 이상을 뛰어넘을 자기 브랜드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물론 당내 강한 반이준석 정서도 작동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이준석 전 대표든 지금 천하용인 지도부의 입성에 실패한 소위 말한 친이계
뭐 후보들이 향후 정치 행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에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청년 대표에서 각을 세웠던 장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각을 굉장히 세게 세웠는데 오히려 득표율이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와의 각을 세운 그 자체가 사실은 정체성의 하나의 표시였죠. 장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그리고 장해찬 후보의 경우는 워낙 압도적인 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득표율이 생각보다 적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오히려. 예, 왜냐하면 청년 한 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지금 1인 2표라서 허은하 후보하고 김용태 후보가 거의 득표율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전략적인 실패라는 것이죠. 한 명이 나왔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 한 명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한 명한테 두 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다른 김병민 후보나 다른 후보와 연대 전략을 펼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누군가는 그래야지만 뭔가 변화가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는 두 분이 당선되는 가능성은 적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다만 이제 청년 최고위원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좀 장해찬 최고보다는 조금 더 근접한 사람들, 경쟁자 정도의 득표를 얻는 사람들이 나왔어야 네. 다음에 어떤 우리 당의 앞길이 밝은 것인데 좀 너무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서 네. 다소 조금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투표율도 봐야 되는데 이제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면 55%면 굉장히 흥행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부럽기도 할 것 같긴 합니다. 부럽다기보다는 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어찌됐든 이번에는 당원 100% 투표를 했고요. 당원 100% 투표이라는 것은 뭐 당내에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단 기본을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았고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뭐 윤심이 어떤 뭐 확실한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간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증폭된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제 뭐 경선 룰 부분도 있고 또 투표 방식이 과거처럼 이게 이제 모바일 투표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에서는 투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봤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대중적으로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진보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창석이 됐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예. 55%의 투표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 이유는 결선 투표에 가지 말자라는 당원들의 표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가 1위 할 거라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결선 간다 한들 김기현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상 모든 분들이 예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굳이 투표장에 나갈 이유는 없었거든요. 대거 몰린 것은 김기현 투표가 결선 없이 당선되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나왔다. 그것은 뭐냐면 당의 안정을 바란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되는데 지리멸렬한 이 정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하지 못하는 정도의 식물 정당으로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표심이 표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전당대회에 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 이후 7년 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참석이었죠. 이게 과거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는 한 3번 정도 참석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관행적으로 뭐 명예 1호 당원으로서 참석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정치적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3.3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그 직전에 광우병 세구비 파동으로 해서 집권 초반부터 굉장히 흔들린 때입니다. 친이계 지도부가 절박했고 당연히 그래서 당일 현장 투표에서 10,000표 정도가 되는데 10 내지 15%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서 그 투표 측에 호소하기 위해서 전당에 참석한다는 게 그때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2010년도 전당대회는 친이계 1세계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참석의 의미가 없어서 안 가셨어요. 그리고 2014년입니다. 문제가 된 게 2014년인데 그때 서청원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 전 대표하고 김무성 친박이었다가 비주류로 분류되고 네. 있었죠. 이때도 이제 똑같습니다. 현장 투표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가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대통령의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에 나중에 옥새 파동 거치고 총선 앞두고 탈당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흔들리기 시작한 계기가 이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심이 실려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 전당대회에 참석한다는 것도 이미 한 달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행보였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에 가지 않거나 굳이 정치적 의미를 둘 필요가 없었던 거는 대세론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대통령이 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치적 해석의 여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측은 계속해서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참석이 과거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연장선상이었고 아마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막바지까지 배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고려한 참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데 네.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모실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사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얼마나 좀 뻘쭘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의 의사를 갖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축제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을 존중해주고 이 당원들의 축제장에 와서 축하를 해주려고는 목적해 온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도 결선 투표가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넘겼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가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결선 투표장에 대통령이 온다 그랬으면 그것은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 의도일 수가 있고. 근데 결선 투표로 갈 수도 있는 과반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리 참석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마 축제화하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였다. 그리고 당을 존중하는 의사 표현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선거전을 통해서 내홍이라고 하죠. 많이 상처를 좀 입게 되는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울산 땅으로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뭐 당선에 대해서 축하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 내용 어떻게 됩니까? 일단 워낙 선거 막판에 핵심 쟁점이 되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이제 수사 의뢰를 하신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민주당에선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가 끝났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전당대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의혹적이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냥 묻혀도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졌고요. 그 심각성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대회 기간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을 넘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안 자체로도 좀 심각성이 있어 보이고 문제를 제기했던 황교안 후보 또 안철수 후보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본인들의 어떤 향후 정치적 입지 때문에 하나의 카드로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기현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내에서 여전히 잠재된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시점 적어도 내년 총선으로 가는 시점에서 당내에서 다시 이 문제로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끌어안아야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에 대한 그 공세가 심했었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울산시장 선거에 나와서 공천받은 압수수색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제기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때 여러 가지 면에 그 수사 기록을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상당한 부분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수사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특별한 사법적 리스크는 없다고 보여지고 당내에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알아서 마무리 잘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당국이 펼치겠지만 이것이 야당에서 정치 공세할 만한 사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한번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직권남용으로 이제 공수처 고발한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뭐 일단 법리적으로 여러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제 고발인 측이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갈지 이게 좀 핵심 쟁점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오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네. 수사 자체를 수사기관에서 뭐 적극적으로 해서 이 혐의 사실의 범죄의 해당성에 대해서는 밝혀주기를 기대하는데 네. 과연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윗사람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자들이 공직선거법이나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 점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는 건 그 행위자들에게 누군가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시켰는지를 수사해야 돼요. 그럼 대통령실이에요. 그럼 누가 시켰는지의 결재개선상 올라가면 대통령까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특별한 사실관계 없이 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아무런 진술도 없이 덜컥 고발을 해놓으시면 네. 사실은 당의 안정을 위한 당원들의 마음하고 좀 반하는 게 아닌가. 아마 음. 그래서 고발인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가 관심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내년 총선입니다. 이 총선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을 또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아마 이 선거에 어떤 후보를 공천하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공천 심사는 뭐 별도로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안 되겠죠. 부분이고 네. 김기현 당대표 당선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전에 통합형 선대위원장을 모시겠다. 그래서 그 통합형 선대위원장이 어떤 분인지는 또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 하고, 총선이라는 것은 당대표 선거와 달리 사실은 그것은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중도성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일단 최고위 구성부터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로 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김기현 당대표 당선자가 원하는 이런 총선 전략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의석수를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당내에서의 또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내년 총선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총선 준비를 논하거나 실제 그런 준비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국면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일차적 과제고요. 어쨌든 두 번째 객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약간씩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네. 정권 출범 후에 1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60% 가까운 부정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야당으로서의 견제를 해내는 부분, 그리고 실제 민생 원내 일당으로서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총선을 준비해 가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다음 총선은 현 정부의 집권 중반기에 펼쳐진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여론 지연상은 뭐 해볼 만한 선거이건 분명한데, 다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당에 제기되고 있는 위기, 갈등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